안녕하세요. 김한기 고택을 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신안군 안좌도 그리고 여기는 김한기 고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분들은 세 분 모셨는데요. 왼쪽에는 우리 신안군의 하계사님 이재근 하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오른쪽으로는 작가분이신 신재돈 작가님, 그리고 옆으로는 이인범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재근 하계사님부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안군청의 학예연구사를 맡고 있는 이재근입니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지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김한기 고택과 김한기 선양 사업을 오래전부터 관여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또 저희 신안군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한국과 호주를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신재돈 작가님이십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재돈입니다. 저는 호주 멜버른에 살고 있고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범입니다. 예술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때때로 예술 기획에 종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범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국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애정이 남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김한기 고택은 아주 오랜만에 오셨죠? 아주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몇 년 동안 온다고 벼르기만 했고 오늘 드디어 실현이 됐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도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좋은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이곳 고택 마당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먼 길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이인범 선생님께 저희가 이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화가로 알려진 김한기, 그리고 김한기 삶과 예술에 대해서 왜 이토록 이 시대의 김한기인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한기 고택에게 온 강계무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에서 자라나셨나. 김한기 선생님에 대한 평론으로 아마 개간미술상을 타셨나? 원동석 선생님? 원동석 선생님 글을 읽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한기 선생님께서 태어나서 자라신 곳의 자연환경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갖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김한기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필요한가 싶은데 엊그제 KBS 역사 스페셜 한국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이제 역사 스페셜이 방영이 돼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좀 출연을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한기 선생님과 관련해서 김한기 선생님의 관심사가 뭐였을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 예술을 논하거나 한국인의 미의식을 논하는 장소에서 김한기 선생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20세기 아주 격동의 세기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근대 교육 제도에서 자라났고, 근데
기자도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펼쳐나간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어떻게 치열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예술적 실천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1937년에 일본 그 현대 화단, 당대 화단에서 그핫 이슈가 되었던 추상의 문제, 초현실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본격적으로 그 한국 출신 작가로서 그들과 동반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그 양상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당시에 일본에서 초현실주의 운동이나 추상미술 운동 같은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혹은 그 역사의 전개 속에서 차지하는 어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각별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1931년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극도로 이제 전체주의화되는 그런 정치, 사회 환경에서 문화도 똑같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본 신일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그 행동 슬로건으로 제시됐고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인터내셔널한 그 미술 양식, 미술 운동으로서 추상주의나 초현실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정말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어떤 예술적 실천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아방가르드적 운동들이었는데 거기에 한국 출신으로서 김한기, 유영국 혹은 문학수, 이중섭 이런 분들이 같이 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가담했던 동참했던 그 무라이 마사나리나 나리나 같은 사람이나 하세가 사부로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체화 성향에 대해서 엔티를 걸고 이의를 제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예술적 실천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들과 동지관계를 맺는 몇 사람 안 되는 이제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하나 첨언을 해드린다면은 기자도에 와보니까 김한기 선생님을 그 하부 구조로 떠받쳤던 경제적 토대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역시 경제적 부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출신 배경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34년 33년에 그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아주 극도로 탄압해서 다 투옥되고 그러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미술가협회에 가담하고 있던 몇 분들, 예를 들어서 김한기 선생님, 유영국 선생님, 문학수 선생님, 뭐 나중에 참여하지만 이중섭 같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그 참여한 분들은 한국에서 내노라는 그 부호들의 자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옛날 문인 화가들이 생각했지 여기로서 유호의 정신으로 다만 풍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업 화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영리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화가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할 때 우리는 화가로서 직업적 정체성을 구현하겠다, 실천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거기서부터 진짜 근대적인 의미에 나는 그 직업 화가들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의 독립된 정체로서 그 발전해 나가는 예술적 그 토대를 그분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반석을 놨다는 생각이에요. 그분들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파인 아트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뭐 아까 거창하게 국민화가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인 거 싫어하고 어쨌든 우리한테 예술의 가능성, 인간의 존엄성의 가능성을 명료하게 우리한테 비주얼리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셨던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국민화가라고 한 것은 사실은 김환기라는 작가를 그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다 좋아하는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그 제가 이제 그 공부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는 천사대교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일가 친척분들을 만나서 그 당시의 김환기, 어린 김환기, 그리고 청년 시절의 김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인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김환기의 예술 밑에는 그 토대를 이루는 엄청난 부와 또 지역 사회의 어떤 그 감수성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이재근 학예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쪽 그 신안의 역사 그리고 문화재 뭐 문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기는 이제 그 안좌도라고 하지 않고 안창도와 기자도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환기 선생님은 1913년에 이제 태어났었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일제 강점기였죠. 그리고 이제 저희 신안섬이 이제 이때까지는 무안군이었습니다. 무안군, 그래서 원래 본적 주소지 무안군 뭐 기좌면, 여기가 기자고 저 아래쪽 섬이 안창이었습니다. 그 두 개 섬은 1960년대 후반쯤에 하나의 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간척 사업들은 쭉 있었는데요. 김환기 선생님은 그 김해 김씨 문중이고, 이쪽에 입도한 지는 그 조선 중기 이래로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김환기 아버지 뭐 할아버지 때 이제 간척 사업과 또 아버지 때는 이제 큰 배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라든가 소금들을 목포 쪽으로 이렇게 운송하면서 거기서 남는 차익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부로 땅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셨고, 어느 정도 대지주는 아니었지만 큰 중형 정도의 지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20년대 중반에 신안 암태도라든가 자원도 도초되는 소작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안자도에서는 그렇게 소작쟁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환기의 선친께서는 그렇게 그 지주였지만 소작인들이라든가 농민들이 크게 어떤 압도하게 착취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주로서 선한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또 뭐 김환기도 아버님이 1940년대 초반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계속 아버지는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그것을 계속 운영해 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 예술가로서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다 정리를 하고 그 자기들에게 다 나눠주고 노비 문서라든가 다 이렇게 해소해주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예술가로서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과 여기 고향 안자도로 오고 가면서 자녀들 또 세 딸을 낳았고 또 서울에 있으면서 일본을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김환기의 흔적들을 수집하는 과정 중에서 1920년대 후반이나 30년대 초반쯤에 김환기 선생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연극반을 데리고 안자도에 와요. 그래서 연극 공연을 합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장풍이라는 거기 사진에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또 다른 안자도의 다른 마을에 김환기 선생보다 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일본으로 음악 유학을 가신 분이 있어요. 김생옥이란 분도. 그분들도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있으면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고향에 와서 악기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쳤던 그런 기억하고 계신 할아버지들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계몽주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20년대 뭐 30년대 초반까지요. 그런 것들도 김환기 선생님도 충분히 그 당시에 청년이라면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감정을 가지고 뭐 고향의 사람들에게 했던. 네. 예, 그 중동중학교나 또 그 유학을 갔다 와서 또 와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인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 김환기 고택은 지금은 이렇게 두 개로 마당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집도 원래는 그 환기 고택 중에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저 집도 그 김환기 선생이 결혼하고 이제 또 학생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를 화실로 쓰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살고 계시는 이 3단 할머니께서는 김환기 선생님의 둘째 따님하고 친구분이셨대요. 네. 네. 그래서 2, 3단 할머니가 기억하는 김환기는 키가 아주 크고 굉장히 잘생기고 멋쟁이였다고. 그리고 그 따님과 이제 소꿉놀이 하면서 그 화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그림도 보여주고 하셨다는. 그러니까 3단 할머니께서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그 김환기 선생님은 이곳 이제 한반도의 거의 끝자락인 신안군 기좌도 출신이지만 사실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고 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서울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다시 돌아오셨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시다가 다시 이제 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또 프랑스로 유학을 가십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 다녀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미국으로 가서 그 생을 마치실 때까지 이 예술의 현장 그리고 예술의 그 가장 중심부를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본인의 예술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 성장을 시켰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신재돈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신재돈 선생님께서도 여기 처음 이제 환기 고택은 아마 처음이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오셔서 그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그 환기라는 작가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테지만 저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 오셨을 때 환기가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으로서 작업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로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환기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 이전에 지난 언젠가 여기를 한번 왔다 간 이후에 굉장히 궁금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호남에서는 호남의 중심부인 광주가 아니고 왜 목포나 신안이나 여수나 해남 같은 데서 주요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을까? 그런 궁금증이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그 그림하고도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한국에 이번에 방문하기 직전에 작년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전에 하던 것과 다른 이 푸른색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울트라마린 블루라는 색깔을 갑자기 돌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호주에 있는 다른 작가의 그 블루를 많이 쓰는 켄 돈이나 뭐 그 윌리엄 와이틀리 뭐 이런 작가들의 블루를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김한기의 이 블루, 이 김한기의 청색 이걸 막연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푸른색을 왜 쓰고 있을까? 그리고 푸른색이 얼마나 어려운 색깔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전에 한국 자체도 전 세계에서 보면 변방이었죠. 더군다나 일제 복속된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중심에 서 있는 나라지만은 변방에 있는 한국, 더군다나 분단된 한국, 여기 서울도 아닌 호남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변방으로 취급을 받죠. 그 중에서 또 변방인 이 도서지방 섬들에서 김한기, 최아림 시인, 또 목포의 김지아 시인, 해남의 김남주 시인, 또 뭐 고정희 시인 이런 사람들이 왜 이 변방에서 나오는 걸까? 이런 게 하나 궁금해서 이승민 선생님께 카톡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드리고 연이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죠. 그건 뭐냐면 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변방 중에 변방에서 잡초처럼 어렵게 중심부로 진출했을 때 어떤 더 생명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 원론적인 답변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한기의 이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섬에 살다가 항상 중심부로 향하는 삶이더라고요. 여기 살다가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부로 제국의 중심부로 갔고 그 다음에 그게 원동석 선생의 그 크리틱의 핵심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는 섬에서 태어나서 늘 중심만 항상 중심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부도 아까 이인범 선생님께서 그 30년대 초에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만주국이 이제 일본 괴뢰 정권이 탄생하는데 그때 조선 사람들이 가는 곳은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만주로 가든지 아니면 제국의 중심부인 동경으로 가든지. 근데 김한기 씨는 제국의 중심부인 동경을 선택해서 그리 간 거죠. 거기서 뭐 예술가니까 만주에 가서 뭐 할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백석 시인 같은 경우는 만주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주에서도 어떤 감흥을 얻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해방 이후도 그 당시 이제 미술인이 됐으니까요. 미술계에서 그 당시 생각한 미술 제국의 중심부는 파리로 가잖아요. 파리로 가서 아마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인범 선생님과 잠깐 대화를 한 거는. 이 파리가 이제 더 이상 그 미술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는지 한국으로 돌아서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새로운 제국의 가장 중심인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10년 동안 마지막 삶이 진행되는데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호주 중에서도 그 멜버른이라고 하는 이제 중심 도시도 아니죠. 떨어져 있는 도시에 살면서 한참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중심부는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에서 변방이죠. 그때
이인범 선생님께서 이 호주는 변방인데 왜 변방을 내가 택했을까 이런 걸 예전에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변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변방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별로 의미 없이 한 얘기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멜버른은 사실 도시 전체가 예. 하나의 예술의 도시. 그렇습니다. 예술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저는 멜번에서 사는 삶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승기 선생님께서 이제 제기하신 그런 거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제 3국에서 사는 그 작가 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이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항상 아웃사이더거든요. 항상 결코 그 암만 노력을 해도 그 중심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일 겁니다. 항상 그 메인스트림이 존재하고 메인스트림에서 조금 성공했다면 거기 끼워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간신히 이제 발을 디뎌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도 그다음에 주변에서 제 작품을 읽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런 주제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있는 불안정한 상태. 그런 불안정한 상태의 삶이 그 자기 존재 기반이고 그리고 예술도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표현하는 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현대 예술에서 그런 주제로 작업하는 건 대단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그런 상태의 작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김만기 선생님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분명히 이분도 고국을 떠나서 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고 어떤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게 그림에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 김한기 미술에서 어떤 시정신이랄지 뭐 그림을 노래라고 표현한달지 그런 게 결국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 그런 게 아련하게 남아있는 걸로 보통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영원성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약간 이렇게 정서적인 그런 걸로 익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는 거는요.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런 건 이 지역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남성적인 행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은 항상 남자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자죠. 그래서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행가들이나 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보면 항상 그 이별 노래들이 나오는데 항구에서 이별하잖아요. 남아있는 건 항상 여자잖아요. 남자는 먼 곳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먼 거리 여행을 하는 원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김한기고 모계 사회의 어떤 기반이 예. 여성은 그 한 곳에 있고 남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러 이렇게 유목과 농사를 지으러 다니기도 했었죠.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먹여 살리기 어디론가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죠. 네. 고향이 파괴돼 버리면 고향이 뭐 일제 강점기 때 다 피폐했고 떠나서 만주로 경성으로 뭐 어디로 다 떠나는 그런 그러니까 떠난다는 행위는 항상 여자들은 떠나기가 어렵고 남자들은 떠나기가 쉬운 것 같고 여자를 놔두고 내가 가서 벌어올게 하면서 떠나든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독립운동가들도 다 떠나잖아요. 우리나라도 70년대 중동으로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다 떠나고 지금 그런 속에서 저도 떠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한기의 그 그림에서 서정성 이런 거를 상당히 여성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김한기의 블루, 푸른색 이런 게 김한기 선생은 이게 이 청이 뭡니까 황기 블루라고 하는 저 지붕 색깔 저게 황기 블루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청이
그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블루하고 자기는 다르다라고 여러 번 강변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였을까? 그건 이렇게 피그먼트로서 블루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블루, 김한기가 느꼈던 블루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 공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처음 이 안좌도를 왔을 때는 바다 색깔이 청자빛이었어요. 약간 맑은 그런 바다가 아니라 밑에 갯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청자빛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청자 그 장인들이 이쪽 남쪽 바다를 보고 그 색이 태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청자와 한국의 청자 색깔이 많이 다른 것처럼 그게 이쪽 남쪽 그 바다 색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다 색깔이 계절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제가 본 그 청자빛 바다는 가을색이었고요. 또 여름의 바다, 봄의 바다 이 색깔들이 다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그 환기가 생각한 그 늘 김환기 선생이 글에 썼던 내 고향 안좌도 그 바다 푸른 바다 색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 환기블루의 원형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푸른색 점을 꾹꾹 찍으면서 고향을 생각했다는 것도 그냥 그 어거지가 아니라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한기 이 블루가 저도 그래서 작년에 푸른색을 사용하면서 김한기 선생이 사용한 블루는 한 가지 블루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프러시안 블루부터 해가지고 세룰리안 블루, 뭐 울트라마린 블루 이게 막 다 섞여 있어요. 김한기 선생 블루를 신안 앞바다 블루라고 신안 규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전에 그리신 그림들 김한기 선생이 아주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로서 우리의 길을 열었지만 양반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렇게 단순하게 내 고향 우리 것 서구 것 일본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아주 오픈되게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디프런트리 복잡한 바이브레이션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블루가 처음에는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동양의 산수화의 트레디션을 이뤄내는 하나의 칼라로서의 접근은 블루죠. 뭐 뉴욕에 가서 뭐 에세이로서 뭐 신안 앞바다를 생각하거나 뭐 이러면서 그 점을 찍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정서적 태도. 그냥 레토릭일까요? 그 센시티브한 그 문제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양반이 열려져 있는 그 감수성 속에 이렇게 침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브크라인 블루, 뭐 환기 블루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그 블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실제로 그 김한기 선생은 뉴욕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색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 이제 색을 사용하기 전에 수없이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그 작업에 맞는 그런 색깔을 사용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뉴욕에 가시면 뉴욕에 가신 대로 일본에는 일본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그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미학적 태도라고 그럴까? 미학이라고 하면 혼돈이 일어나니까 감성적 그 애티튜드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좋은 화가라면 뭐 언제나 열고 보지 내 것 네 것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에 가서 그 컬러 필 페인팅 아티스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이감, 무한감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난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파리에 가셔서는 뭐 파리에서 쓰신 에세이들 속에 나는 그들의 그림을 보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민족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하려고 파리를 가죠? 그럼 어쨌든 그러고 사셨지만 안 보긴 뭘 안 봐. 다 보셨지. 그것도 청년의 패기죠. 그 당시는 그래. 굉장히 젊은 예.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민족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혹은 뭐 일본적인 것과 뭐 조선적인 것, 혹은 뭐 이런저런 그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법리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에. 그렇지만 김한길 선생님 정도의 아트의 왕국에 를 향해서 간 거지. 난 사실 뭐 제국의 중심을 그렇죠. 제국의 중심이라는 건 가치의 중심을 찾아서 가는 거는 예술이라고 하는. 예, 예. 뭐 힘을 얻기 위해서 중심부로 향한 게 아니고 네. 어떤 자기가 바라는 어떤 예술의 중심에 가서 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생각은 매력적인 분명히 건- 있었을 거예요. 매력적인 거는 이런 네. 거죠. 여기 지주아들로 태어난 여기에 안락한 현실을 접고 예, 불안정하지만 예, 동경에 서울에서 삶이 뭐 그렇게 또 뭐 안락하시겠어. 그리고 파리로 뉴욕으로 가서 그 불안정한 거기다가 뭐 사실 아티스트로서 현실적인 성공은 한국에서 정점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1960년에 그 홍대 미대 학장을 하시지. 거기다 한국미술협회 회장을 하시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밀국인데 뉴욕은 마지막에 난 그거 찾아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패스포드를 가지고 여기 다시 돌아왔다 가는 거 어려웠죠. 안 오시죠? 안 오고 상파울로에서 바로 뉴욕으로 가시죠. 글쎄 그래서 미리국자라고. 가서 아마 또 비자를 문제를 해결했겠죠.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거기 계시면서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한 곳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한김수만에서 그런 거 조사 안 하죠? 가서 예. 국적 관계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신한 출신이긴 하지만 신한의 작가로 자꾸 규정하거나 뭐 국민화가로 규정하시지 말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흠모하는 그 가치의 왕국의 그 제왕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많이 편할 거지 않냐. 그걸 왜 한국화가로 자꾸 그런데 얘기하고 그래. 예, 그건 난 좋은 말씀이신데 네, 그건 아주 좋은 그런데 말씀이시죠. 사실은요 어디 외국에 나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업이 뭐 미술품이라고 하는 별개의 어떤 골동품이나 뭐 물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렇죠.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는 김한기가 뉴욕에서 그린 그 전면 색점화 이거는 거기서 나오는 푸른 빛깔이랄지 이런 건 마음속에 있는 푸른 빛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푸른 빛은 분명히 자연하고 관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안을 오면서 여기 섬을 오면서 본 이 자연의 모습, 바다의 모습 이런 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삶이 멀리 가는 삶이 남성적이듯이 애틋한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남성적인 그림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불현듯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한기 선생의 삶도 남성적이고 그 그림 마지막 남긴 이 걸작들은 상당히 남성적인 이 기풍, 거대한 화면에 그려진 그 칼라필드 그림들이잖아요. 그리고 칼라필드 그림들은 미국에서도 거의 남성들의 미국 마초이즘, 남성 우월주의가 진하게 배어있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가 너무 여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콘템포러리 월드가 너무 여성화된 것, 여성화를 촉진시키는 오히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환기의 거대한 그림들의 남성적인 웅장함, 그 다음에 숭고미, 서블라임 뭐 이런 것들은
현대 지금 컨템퍼러리 페인터들에게 분명히 끼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그런 작가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성적인 힘 있는 필체 이런 이야기를 평론가들이 하면 페미니스트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또 그런 위험한 생각도 하게 발언이십니다. 새소리가 정말 아름답죠. 저 한기 선생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저 새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그 남천나무에 빨간 열매가 있고 집 뒤에 감나무에 아직도 몇 개의 감들이 걸려 있는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그 11월의 가을입니다. 이 한기 선생님도 분명히 이런 날들을 이 고택에서 즐기셨을 것이고 또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김한기의 예술로서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멀리 이 한반도의 거의 끝까지 찾아와 주신 두 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기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